오늘 새벽에 스페인 경기 있었죠? 네. 와, 잘하더라고요. 스페인 특히나 많이 보실 거니까. 네, 저는 또 역사상 처음으로 레알 선수가 없을 뻔 해가지고 네. 스페인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응원도 했거든요. 근데 스페인 경기를 못 볼 뻔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래도 꾸꾸레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좀 응원하면서 볼 수 있는데 야말이 일단 월드컵 첫 골. 네. 데뷔골. 데뷔골 넣은 네. 거. 야만이 지금 몇 년생이죠? 지금 19살, 18살. 지금 18살. 18살. 18살이면 07년생 라인 고. 야, 자 07이지. 네. 야, 근데 이미 유로를 우승하고 월드컵 네. 데뷔. 와. A매치 지금 07년생인데 한 25경기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나이 때 벌써 이거면은 페이스가 100경기가 아니라 150경기 뚫겠단 마인드인데 네. 포워드가 A매치 150경기 넘으면서 나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포워드가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수비수나 골키퍼들이 A매치 기록이 높지 이 포워드들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겠네. 개편되니까. 골키퍼 막 이런 친구들이 이 나이 치고는 벌써 많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진짜 재능 경기 보는데 상대 그 사우디 선수들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안 돼. 네. 맥을 못 추리더라고요. 저도 요 근래 본 윙어 중에서는 아예 탑 티어. 네. 안타깝지만 뭐 이제 레알 팬한테 좀 아쉽지만 야말이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안팎은 조금 주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시가 있을 때랑 비슷한 맞아요. 느낌. 그러니까 레알은 이제 한 명 데려와야죠. 대항마를. 누굴 데려와야 되지? 그래서. 월드컵 스타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페레즈 회장이 좋아하는 이제 월드컵 그리고 또 월드컵 스타 네.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월드컵을 왜 좋아할까요, 페레즈 회장은? 아무래도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회다 보니까 페레즈 입장에선 사실 페레즈 회장이 그 마케팅이 엄청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월드컵 스타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뜬 선수들을 이렇게 데려온다면 그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한참 주목도 이런 것들을 다 레알 마드리드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겠죠.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번에 월드컵 때 지금 보지냐 골키퍼 네. 너무 이슈잖아요. 네. 지금 팔로워가 이제 더 이상 축구 선수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아. 광고만 받아도 먹고 살 만큼 나왔잖아요. 실제 어머니도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보시고 그것만 봐도 아, 월드컵의 효과가 장난이 아니구나. 네. 장난 아니에요. 팔로워 왜? 소니 넘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지금 웬만한 어. 선수를 넘고 이야. 있어요. 1000만 바로 뚫은 걸로 알거든요. 대박이다. 1000만 이상 넘어간 걸로 알아요. 지금 소니의 숫자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음. 하여튼 급격하게 저도 이제 페레즈 회장이 그렇게 왜 월드컵 스타를 데려올까 하면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상업적인 가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당장은 뭐 몇천억이 아니 뭐 수천억이 들 수 있다고 한들 결국에는 그 선수가 오게 되면서 그 나라의 관심도를 받게 되고 유니폼도 많이 팔리고 스폰도 실제로 많이 붙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업적 가치보다도 의외로 좀 집중해서 볼 거는 큰 무대에서의 멘탈리티 같아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실제로 구단에 가서도 그 자신감이 쭉 이어져요. 맞아요. 나 아. 월드컵에서 뭐 골든부츠 받은 선수야. 나 월드컵에서 활약한 선수야라는 이게 달라요. 프라이드가. 아,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긴 하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월드컵 스타들이 거품이 꼈다라고는 하지만 아니요. 그 압박감을 견뎠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제 멘탈리티까지 탑재해요. 이 멘탈리티는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죠. 그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큰 무대에서의 그 토너먼트에서 정말 그 단기간에 강점을 보여준 거잖아요. 당연히 그 중압감이 엄청 날 텐데 그것마저 이겨내고 팀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라면 이끈 선수라면 페레즈 입장에서는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에서 뛸 만한 가치가 있는 재능이다 선수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 자체가 사실 미디어의 간섭이나 팬들의 어떤 그런 이목이 많이 쏠리는 구단인데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엘 클라시코 막 이런 그래요. 더비전들만 그쵸. 해도 네.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 이번에 리버풀 그 무뇨스 데려왔잖아요. 네. 무뇨스 했을 때 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얘 엘클에서 놓치네. 맞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사실 레알 팬들이 주목하는 그 미세한 차이예요. 네. 거기서 넣으면은 조금만 더 성장하다 보면은 엄청 대형 선수로 가는 거고 그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놓쳐버리면은 타 팀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비니시우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압박감을 견뎌내니까 거기서 스타로 올라왔어요. 처음에 골 못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중압감과 관련된 값어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페레즈 회장이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볼 필요 없는 거죠. 타리그에서 잘했다고 한들 거기서의 중압감하고 레알 마드리드, 베르나베우에서 받는 그 중압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월드컵 토너먼트 가면요, 거의 이제 벌벌 떱니다 선수들. 그래요? 완전 떨어요. 진짜 이 내 발 하나 슈팅 이거 하나로 내 팀에 우리 조국의 팀이 조국. 네, 아, 조국이 그래, 나라가 떨어지고 달리는구나. 네,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말 하나 하는 게 조국의 뭔가 대표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어? 그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말 쉽게 못 하죠. 아 진짜 못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갔을 때 그 경기장에서 얼마나 네. 중압감이 세겠어요. 토너먼트 본인이 실수해서 탈락했다. 네. 그럼 바로 눈물 썼잖아요. 남자들이. 알아요. 얼마 전에 브라임이 울었어요? 월드컵은 아니지만 네. 이제 네이션스컵에서 아, 파넨카르라고 그쵸. 네. 본인이 그 뭐 득점왕인가 뭐 상을 받으면서도 오열을 계속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게 공감이 됐거든요. 와, 저 자리에서 국가 달고 파넨카로 본인이 해서 실패해서 탈락했어 그러면. 그렇죠. 그런 그렇기 느낌. 때문에 저도 그 상업적 가치보다도 오히려 저는 이 프레셔, 이 압박에 대한 게 가치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월드컵에서의 중압감은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여기서도 스타들은 또 스타 중에 또 스타가 있잖아요. 우리도 가수들 나열하더라도 스타들의 스타, 지드래곤.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언터처블이죠. 그쵸, 그쵸. 그런 격에 있는 선수들을 페레즈는 데려와서 상업적 가치는 당연하고 베르나베우에서도 뭔가 리더가 되길 원하고 거기서 골 넣고 세레머니 와. 이런 종합적인 거를 보기 때문에 항상 페레즈 회장이 이거 과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항상 거의 옳았다.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스타 선수들을 유치하면서 이 세계적인 팀이라는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그거죠. 우리는 이런 팀이다. 맞아. 이 월드컵 스타들을 데려오고 이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팀이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대중한테 인식시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합숙이 되는 거고. 이거 네. 완전 재밌는 게 네. 그러면은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이 이런 생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활약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관심 받겠네. 이게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더 잘하려고 하고 레알 마드리드 실제로 관심 받게 되면은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독보적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는 월드컵을 좋아하고 월드컵 스타들을 데려온다. 이거를 확고히 가지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페레즈 회장이. 그 어렵구나.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은 예전에 사례될 때 페레즈 회장이 왜 이렇게 미달려 했나, 그리고 갈락티코가 또 그 앞뒤로 어떻게 형성이 됐나까지도 뭔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페레즈 회장의 월드컵 사랑, 그 선수 목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선수가 페노메노 호나우두인데 호나우두. 네. 호나우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죠? 호나우두는 이제 배나우두. 자, 여러분 한 2년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뉴비 시선입니다. 제가 아는 호나우두는 이제 미디어에서 접할 때 어디 관중석에 앉아 계신다든지 한 100kg 넘으시는 비버 닮은 통체 좋은 푸근한 아저씨. 네, 맞죠. 최근에는 이렇게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네. 당시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브라질이 우승을 거뒀거든요. 저는 그 브라질 경기를 지금 와서도 계속해서 자주 봐요. 오. 너무나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공격적이고 재밌어요. 예, 근데 이때 당시에 호나우두가 그 브라질의 우승에 정말 큰 공헌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2002년 때 갈락티코 정책과 맞물려서 호나우두를 이제 페레즈 회장이 데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 호나우두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잘했으니까 데려간다?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 호나우두가 이전 소속팀이 인테르였는데 인테르에서 잘 못 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 못 뛰고 있었냐면 부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을 연속으로 당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9900 시즌부터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30경기도 못 뛴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좀 긴 기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2 한일 월드컵이 진행되기 직전 이제 마지막 후반기에 복귀했을 때 그때 연속골을 계속해서 넣으면서 어느 정도 폼이 오른 상태였는데 그 폼을 가지고 이제 이 월드컵에 나선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호나우두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보란 듯이 8골이었나요? 맞아. 네. 8골 넣으면서 우와. 득점왕. 8골을 터뜨리면서 우승주역으로 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호나우두의 활약이 어땠냐? 약간 문화적 신드롬이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파급력이 엄청났다. 이거 공감하는 네. 게 저는 96년생이잖아요. 네. 그럼 저 때가 이제 한 6살, 7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오. 근데 전 그냥 당시에 축구 하면은 브라질이었고 브라질 맞아. 호나우두의 네. 이 네. 삼각김밥 예. 이 머리 맞아 네. 머리가 어, 그랬지. 그거에다가 호나우두의 그 헛다리 네. 그 스텝 오버 잠 그게 제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의 표본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어. 그만큼 그 어린 나이인 저도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와. 네, 진짜 그런 게 커요. 그래서 월드컵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한테 이제 선망의 대상이 바로 될 수가 있고 축구하면은 이 선수다. 축구하면은 이 나라다라는 게 딱 이미지가 잡히는 거죠. 세계 무대다 보니까 와 이 나라들 중에 저 선수 소속 어디야? 막 이런 느낌이구나. 그죠. 그럼 그 당시에 이 선수 어디 있었어? 이런 거를 관심을 갖게 되니까 다 이어지는 거죠. 근데 호나우두가 이렇게 월드컵에서 잘했잖아요. 근데 인테르 입장에서는 솔직히 보내고 싶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그대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얘가 월드컵에서 빵 떴잖아요. 근데 팔더라도 진짜 비싼 값에 팔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엄청나게 그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페레즈 회장과 협상 과정에서 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정말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약 600억 원의 이적을 1시간? 성사시켰죠. 근데 당시 기준에 600억 원이면 지금 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된 거 다 이렇게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값이긴 해요. 오. 쉽게 비교할 금액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당시에도.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인터밀란이 부상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재활 아, 돕고 네. 해줬으니까. 슈퍼스타였으니까. 그러니까 호나우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그 퍼포먼스보다도 인터밀란 때 그 단기간 그 뱀 유니폼인가 이게 있어요. 그거에 호날두를 더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에 파괴적 세리에 쪽에서가 네. 파괴적이었어가지고 맞아요. 그 기억 그 잔상이 더 남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호나우두는 이전에 바르셀로나에서 뛴 적이 있죠. 그쵸 네. 또. 아우, 그렇군요. 그 당시로 가면은 또 오. 이제 아마 무리뉴가 통역관으로 있었을 거예요. 롭슨 감독이 있고 아마 그때. 네. 그래서 롭슨 네,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 입성하고 또 뭐 부상이 있긴 했었지만 보란 듯이 또 부활에 성공했죠. 예. 그러면서 호나우두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월드컵에서 최고의 선수를 데려왔다. 그리고 앞전에 아마 1년 전에 지단을 데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갈락티코의 완성 느낌이 사실 호나우두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떠오르는 별들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혜성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예 지단, 호나우두. 그다음 피구까지 해가지고 그냥 와 이제 완성이 돼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진짜 은하수였구나. 뭐 완전 은하수.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팀이고 페레즈 회장이 추구하는 갈락티코가 이렇게 뭔가를 찍었구나, 방점을 네. 찍었구나라고 이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페레즈의 어떻게 보면은 월드컵 스타 영입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페레즈 체제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호나우두 생각하면은 막 살쪘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무릎 부상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역동적이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을 때도 호나우두 하면 역동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상 당하고 누적되다 보니까 나이 들면은 관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운동량이 떨어지고 살찌는 건 당연하죠. 근데 호나우두의 플레이를 말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말년에 접어들어서는 이제 브라질 코린치안스에 돌아가서 뛰고 있는데 몸이 똑같아요. 지금이랑 좀 비슷하게 풍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골씩 넣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역동적이진 않더라도 네. 이 축구 지능하고 이런 센스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냥 칩슛으로 넣고 골키퍼가 맞아. 튀어나오면 그냥 설렁설렁 가서 툭 찍어서 넣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이 버텨주지 못했다. 그 관리까지 호날두급이었다. 와, 그러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수 그렇죠. 중 하나가 호나우두가 될 수 있었다. 네. 그 정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 그 병까지 생겨가지고 이게 체중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쩔 수 없긴 하네요. 네. 그러면. 복합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호나우두를 두고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전히. 네. 그냥 그 선수가 가질 수 있는 본연의 스타일로는 이 선수를 이길 수 없다. 네. 압도적이다. 이게 스트라이커지만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질 수 있나? 음. 그러니까 정말 윙어처럼 빠르고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기술이 있고 측면 사이드에서도 그 사이드 라인 타면서 상대를 완전히 그 기술로 농락해 버렸으니까 약간 야마의 느낌으로다가 야말 아. 9번화. 예. 야말이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축구를 보시는 분들한테 비유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메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진짜 독보적인 스타일이긴 했습니다. 예, 호나우두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선망하는 대상 했을 때 호나우두 이름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 대 호나우두 비교도 있거든요. 맞아요. 당연히 누적 수치로는 호날두가 이겼지만 그냥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그거 하나만으로는 호나우두가 그냥 훨씬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정말.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제 네. 플레이 같은 거 이제 하이라이트로만 이제 음. 가끔 이렇게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아 무릎이 많이 아팠구나. 그렇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틀에서 그 연속으로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솔직히 십자인대 파열되면은 이전만큼의 그런 역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포워드인데도 십자인대 파열이었고 네. 그 두 번이나 연속으로 당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한 사례 그쵸. 중에 하나면 우리 호드리그도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또 클럽의 공격진이 제가 이 십자인대는 이제 저도 논문 한번 본 입장으로서 어, 윙어들은 십자인대는 거의 커리어 반토막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9번은 성공 사례가 좀 있습니다. 호나우두도 어떻게 그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돌아온 거죠.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약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팔카오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도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는데 좀 극복한 케이스에 가깝고 근데 대부분 극복한 케이스를 두면 9번이에요. 골게터들이 극복을 했지 윙어가 극복해서 예전의 퍼포먼스보다 더 좋아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제가 본 사례로도. 그러네요. 제가 알고 있는 그 9번에서 십자인대 파열됐다가 다시 제폼으로 돌아온 선수 뭐 반니, 꽤 많아요. 질라탄도 있고요. 어. 네. 생각보다 건 버팁니다. 그 자리들은. 오, 근데 어쩌면 좋아 우리 호드리그 그러면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특히나 또 이런 게 많은 게 아. 역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무릎이 계속 약간 뒤틀릴 수 있는 동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아마 그 동작들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요즘 구단들은.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호나우두 무릎을 또 만졌었잖아요. 음. 호드리그가 인터뷰할 때 네. 호나우두 무릎을 만졌어요. 그러고 본인 몸을 비렸는데 십자인대를 얻어온 거야. 능력을 얻어와야 되는데 해서 아이고 뭔가 잘못 얻어왔구나. 그래도 호나우두의 가오가 있겠죠. 무릎을 만졌으니까 또 이제 그쵸. 뭔가 지켜주시겠죠?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충분히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2002년도에는 호나우드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렇죠. 그럼 2006년도 가볍게 넘어갈까요? 네, 2006년은 사실 없습니다. 어, 왜냐? 페레즈 회장의 그 집권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쵸. 그때 잠시 내려왔을 네, 때. 살짝의 그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라몬 칼데론 회장 체제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2009년부터 이제 집권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안 그리고 나서 맞이한 월드컵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월드컵 스타를 우리가 봐야겠죠. 이때는 이제 사실 많은 선수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던 시기입니다. 예, 갈락티코 무리뉴 정책을 네 맞죠. 갈락티코 정책을 천명했으나 기대와 달리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에 인틀에서 트래블을 걸었던 무리뉴를 데려오면서 이제 밀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뉴 감독은 여러 선수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는데 월드컵 스타들을 이렇게 봐요. 그 중에서 2명의 선수를 영입합니다. 첫 번째가 웨질, 두 번째가 사미 케디라라고 케아디라.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디마리아도 있지 않냐. 근데 디마리아는 사실 그 무리뉴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이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제 스타로 떠올라서 영입한 선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딱 꼽은 선수는 웨질과 케디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이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당시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 웨질과 케디라가 나이가 어렸어요. 맞아요. 예,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 예,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기 불과 1년 전만 해도 U21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고 있던 그 선수예요. 완전 애기였구나. 네. 외질은 그 축구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저 학생이었으니까 피파 온라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외질, 오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한테도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피파 온라인 할 때는 당시에는 카드를 아마도 뭐 뽑아서 얻었어야 됐나? 그래서 트레이드 돌려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면 막 카드 사서 할 때 모으는 선수 중 하나가 외질. 그리고 예전에 발로텔리도 막 몰려 있었고 그냥 그런 라인에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유망주. 그렇죠. 네, 완전 터지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고
근데 이제 월드컵 이후에는 완전 스타덤에 오르면서 그렇죠. 독일의 이제 3위를 이끌게 되면서 관심을 받게 됐죠. 맞죠. 이게 당시 독일 대표팀이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세대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익숙하신 그 감독이 있죠. 그 레브 감독. 레브 감독. 큰일 나올 줄 알았어요. 클린스만. 큰일 나왔네. 네. 그 레브 감독이 가장 좀 고심했던 게 원래 2010년에 그 발락이라는 선수가 레전드거든요. 그 발락이라는 선수를 지금 이제 월드컵에서 경험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리더 느낌으로 데려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주전 선수로 이제 기용하기 위해서 데려가려 했었는데 이게 그 월드컵 직전에 부상으로 낙마해버렸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체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레브 감독이 고심하다가 원래 이제 엔트리에 뽑아놨던 선수 중에 캐리라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원래 발락의 백업 내지는 뭐 체력 안배용 약간 그렇게 기용될 예정이었는데 그냥 이 선수를 그냥 주전으로 써버립니다. 사미 캐디라를. 네. 캐디라도 되게 이번에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코치 명단에 캐디라가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왜 데려오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리뉴 하면 또 이렇게 머릿속에 스치는 게 캐디라, 그다음 나중에는 마티치 네. 뭐 이런 선수들 약간 본인이 든든한 애정하는 선수 유형이 있어요. 확실히 네. 있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이번에 막 링크 계속 뜨고 계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지 네. 선수 때는 또 잘 모르거든요.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그 독일 내에선 유망주로 이렇게 이름 알렸지만 외질도 마찬가지고요. 이 월드컵에서 일단 캐디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를 완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독일의 어떤 그 중원에서의 안정감에 크게 기여한 거죠. 캐디라 덕분에 슈바인슈타이거가 좀 더 편하게 뒤에서 볼도 뿌리고 그럴 수 있었고 앞에서는 외질이 공미 자리에서 열심히 또 이제 창의적인 패스 찔러주면서 되게 독일의 선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약간 저도 얘기해 보면은 2010년도가 스페인이 우승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스페인 그 주축들을 또 감안하면은 약간 레알 마드리드도 섞여 있는 건 맞지만 바르셀로나가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월드컵 스타를 데려오는 그 관점에서도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스페인이 더 주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3위 독일도 경기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보게 된 거죠. 원래는 우승 라인이라든가 임팩트 있는 라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보니까 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이에요. 지금보다 심하진 않죠? 와, 근데 지금은- 주축만 따지면은 솔직히 그때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그렇죠. 핵심들. 지금 거의 그냥 바르셀로나거든요. 그때는 더 바르셀로나긴 했어요. 그때 너예요? 왜냐면 이니에스타, 사비, 부스케츠가 우선 그냥 맞아요, 완전 맞아요. 고정이었기 네. 때문에 주축이었고. 빡세긴 하네. 그리고 포백으로 갔을 때도 푸열 있고 이제 뭐 라모스 이렇게 막 포백은 다 구성은 되는데 대부분들이 바르셀로나의 색채를 갖고 있고 대표팀조차도 그냥 맞아요. 바르셀로나다. 맞아요. 전술 자체도 사실 그 패스 점유로 갔으니까. 다비드 비야 네. 뭐 이런 선수들 다. 그렇죠. 그래서 그 2010년 남아공 때 독일 대표팀이 조금 많이 화제를 일으켰죠. 이 캐디라 같은 경우에는 3, 4위전에서 또 이제 결승골까지 꽂아 넣으면서 그 임팩트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주목도가 높겠죠. 외질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외질을 더 얘기 안 하냐면 너무 잘했으니까. 너무 잘했어. 어, 예, 너무 그냥 잘했어. 잘했으니까 플레이메이커로서.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무리뉴가 이게 사실 페레즈의 픽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리뉴의 픽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무리뉴가 직접 전화를 걸죠. 캐디라한테. 예, 난 너가 필요하다. 또 베질바한테 한 것처럼. 무리뉴 그런 거 잘해. 예, 무리뉴가 직접 그 전화를 걸었어요. 캐디라한테. 이건 캐디라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건데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또 똑같은 소리 했구나. 그런 얘기한 거죠. 근데 캐디라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구단에 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을 줄 몰랐는데 무리뉴가 오라니까 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저 때는 무리뉴의 전사들 예. 있었다니까요. 콜하면은 오케이 나 무리뉴를 위해서 심장을 바치겠다. 이런 전사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독일 선수들이 어울려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상 딱 봤을 때도 맞아요. 약간 바르셀로나, 과르티올라 여기는 약간 아기자기한 타입들이 좀 많았지만 무리뉴는 원래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피지컬적으로 밀어붙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많이 독일 선수들을 또 많이 모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무리뉴를 선임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체질을 개선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갈락티코 정책을 이제 진행했지만 문제 많았어요. 중원에 잉여 자원들도 많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무리뉴를 부임하면서 너가 영입하고 싶은 사람 이제 선수 나한테 얘기해주고 너의 그 요구에 맞게끔 다 전술 같은 것도 뭐 거기 맞게끔 다 수정해주겠다 우리가 선수들을. 약간 그랬기 때문에 무리뉴가 원하는 어떤 픽들을 페레즈도 이렇게 밀어줘서 다 영입했던 거죠.
비슷하네. 그쵸. 지금이랑 정리해야 될 사람 많고 보강해야 될 때 너무 많고 네가 알아서 해. 이때 상황을 보면은 이미 갈락티코 정책 2009년에 접어들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리뉴한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대 교체 혹은 이제 체질 개선이란 과제를 맡겼지만 큰 금액을 지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디라나 웨즐 같이 유망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낮은 이런 선수를 무리뉴가 그래도 눈여겨 보게 된 거였고 페레즈 입장에서도 오케이 괜찮네 하면서 데려온 거죠. 게다가 웨즐이나 캐디라는 웨즐은 아마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소속팀 입장에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캐디라는 2년 정도 남았지만 그 슈투트가르트였는데 그 팀이 그 재정이 그렇게 탄탄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나름 그죠. 좀 비쌀 때 주가를 올렸을 때 팔아야겠다 해서 그쵸. 2010년 여름에 두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슈투트가르트였군요. 네. 이렇게 해서 2010년도 그때 월드컵에서도 웨질을 데려온 게 아마도 역사를 거의 바꾼 것 중 하나 아닐까. 웨질 그렇죠. 디마리아. 저는 그때 축구 그 역습 축구라고 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컨텐츠 촬영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그때의 역습은 너무 그 각인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레알 마드리드 하면은 이제 챔스 3연패 했을 때 그 잔상보다는 그 무리뉴의 레알 마드리드가 저한테는 더 그 레알 마드리드의 이미지예요. 오. 그 당시에. 그리고 웨질, 디마리아 뭐 더 잘했지만 나중에도 근데 웨질, 호날두 그 둘의 커넥션이 네. 아직도 좀 충격적이에요. 그 웨질이 패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찔러줬어요. 예, 오. 그 호날두가 기가 막히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넣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뭔가 호날두랑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스페셜 보면 대부분이 웨질의 패스일 거예요. 그래서 호날두가 좋아하지 않았나? 맞죠? 맞아. 호날두가 네. 웨질, 디마리아는 그 둘은 진짜 사랑하는 네. 선수 중에 하나였어요. 좋아했었죠. 자기한테 양질의 패스를 딱딱 찔러주니까. 본인 그 스텝 계속 쌓게 해주니까. 최고의 도움이었죠. 그리고 캐디라도 좀 언성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중원을 잘 지켜줬던. 나중에 이제 부상이 좀 많아지면서 아쉽긴 했지만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세계 정상급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14년도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14년도 브라질 월드컵. 이때는 누가 봐도 월드컵 스타가 한 명 있죠. 제일 아직도 난 그냥 네. 떠올라요. 너무 아쉬워 이 선수. 그렇죠. 그 맹꽁님이 저번에 레알 마드리드 컨텐츠에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던 설마. 하메스 로드리게스. 메스. 네.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 그 케일러 나바스. 나바스. 네, 나바스. 이번에 그 머지냐 선수랑 거의 그 비슷한 수준으로 골키퍼인데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선수예요. 맞아요.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과 월드컵에서의 어떤 활약도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 우선 하메스 로드리게스 당시 AS 모나코 소속으로 열심히 그 기대받던 유망주였습니다. 콜롬비아 유망주였는데 브라질 월드컵에서 콜롬비아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준다 하는데 정말 그 1등 공신 역할한 선수가 저는 하메스 로드리게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02년도 했을 때 호나우드 브라질 축구 잘하면 이런 느낌이다. 저한테 또 이때 세대 중 하나가 아마 이때 세대 축구 보신 분들은 콜롬비아가 축구 되게 잘하네. 그리고 콜롬비아 사람들 잘생겼네. 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게 하메스예요. 이야. 이때 그 제가 알기로는 팔카오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네, 십자인대 부상으로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포를 잃어버렸으니까 과연 콜롬비아는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팔카오가 기대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 콜롬비아의 어떤 공격을 책임진 선수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기대 이상의 완전히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 성적으로 보면은 이 월드컵에서 공미임에도 불구하고 6골 2도움을 넣었어요. 골도 기록한 거죠. 맞아. 6골 2도움. 이제 콜롬비아가 이제 8강에서 브라질한테 패배하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 너무나 주목도가 높았기 때문에 브라질 선수들까지 와서 이 울고 있는 하메스를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그 다비드 루이스는 하메스를 관중석에 끌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박수.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거 하면은 팔로워 좀 올라가. 팔로워 좀 올라가. 관심 많이 받으니까. 근데 진짜 그 활약도가 이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월드컵 스타들은 이렇게 된다니까. 와, 형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잔상이 너무 오래 가요. 지금 2026년인데도 2014년도에 그 푸스카스를 받았을 거예요. 네, 푸스카스를 맞아요. 받은 그 슛,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하메스의. 네. 푸스카스 받았구나 또. 그 터닝 슛이 와.
진짜 뭔가 얘기할 수 없어. 요즘 나올 수 없는 그 슈팅 거리, 그 네. 슈팅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원맨 캐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약간 좀 그 느낌이 있었죠. 원맨 캐리. 아 있었죠. 네. 이 콜롬비아의 어떤 상승세를 주도하는 이 어린 유망주. 네. 잘생겼잖아. 또 잘생겼어요. 이게 포인트. 네. 잘생겼잖아. 잘생겼죠. 근데 골을 또 멋있게 넣잖아. 거기서 당시 이적료가 얼마였죠? 와 엄청 이때 비쌌는데. 1,100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00억 정도. 8천만 유로? 네. 안팎이라고 하고 그리고 등번호도 10번을 받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10번을 받았어요. 네. 아 참고로 제가 잠깐 생략했는데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그 월드컵 득점왕입니다. 네. 득점왕까지 네, 했구나. 골든슈를 수상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값어치가 빵 뛴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 콜롬비아 약진, 그 임팩트, 그다음에 골든슈 수상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1,100억이라는 그 이적료로 이게 올라간 거죠. 이 이적료가 이제 라리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베일, 호날두, 수아레즈 다음으로 4위에 해당하는 그 이적료였대요. 와 리스트가 네. 엄청났구나. 이게 당시에 맞물리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디마리아 나가는 거랑도 맞아요. 연관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하메스를 데려오면서 새로운 10번 그 느낌을 바꾼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죠. 네. 그리고 남미 시장을 노렸다는 게 전 페레즈 회장이 굉장히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브라질 월드컵으로 인해서 남미 쪽에서는 월드컵 스타, 월드컵에서 떠오르는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유럽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당연히 남미권의 스타를 데려오는 게 그 파이를 전체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페레즈 회장이 계속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화제성을 또 바로 이제 바로 끌어모으는. 캐치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마케팅으로는 신이에요. 네. 네. 지금 쇼츠 마케팅 해도 잘할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즘 태어나셨잖아요? 아이 장난 아니야. 그럼 제가 이미 봤을 때. 100만, 200만 아, 유튜버야. 진짜. 200만이겠어? 지금 세계에서 먹고 있겠어. 말도 안 됩니다. 네, 페레즈 회장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페레즈 회장님은 그 완전 구단 운영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인식 그걸 완전히 바꾸신 분이라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감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아, 이 시장 되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 먼저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까 하메스 데려오자마자 유니폼 엄청 많이 팔리고 맞아요, 맞아요. 이 34만 장 팔렸어요. 말도 안 되죠. 네. 34만 장이면 34만 지금 팔려도 34만 장은 그냥 10만 원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이거? 10만 30만. 아, 좀 한번 10만 원이 계산해 볼까요? 뭐야? 마킹까지 하면 영입한 지 48시간 내에 34만 장이 팔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니 거야. 그만큼 물량이 있긴 했어요. 미리 직원의 주문하고. 힘이 있는 거지. 네. 우와. 근데 페레즈 회장이라면 준비했겠죠. 준비했지. 아, 준비했겠죠. 네. 진짜. 네. 대단한 선택이었고 사실 디마리아랑 아마 사비 알론소가 그때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원성이 약간 자자할 만한 상황에서 충분히 그 또 화제성을 네. 또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이게 근데 이 이적료가 너무 높으니까 뭐 마냥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게 반응들이 너무 그 월드컵 거품 아니냐. 좀 뻥튀기 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당시 이제 영입했을 때 시즌에 대한 그 성적만 봤을 때는 충분히 잘 영입한 오. 편이죠. 리그에서 13골 13도움 정도 기록했으니까. 그렇죠. 네,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곧바로 이제 효과는 봤으니까. 네, 저는 하메스 자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영입이었지만 레알 마드리드 팀 성적으로 그쵸. 봤을 때는 좀 아쉽긴 했었죠. 그 당시에가 조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메스는 결과적으로만 따지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커리어가 그렇게 화려하게 끝나진 못했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그렇지만 돈은 다 땡겼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다 네, 땡겼어요. 맞아요. 이미 다 네. 땡겼어요. 이때 이미 명성과 팔로워와 음. 모든 것을 얻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후에 이 이적들이 거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네. 명과 암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갈까요? 나바스. 야, 무조건 그쵸. 얘기해야죠 이 선수는. 네, 케일로 나바스. 저는 이 케일로 나바스라는 선수를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선수이긴 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영입됐을 때만 해도 기대치가 높긴 했지만 뭔가 그 중용받는 빈도라든지 혹은 그 평가가 좀 저평가가 너무 되어 있는 선수라고 맞아, 생각해서 맞아.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이 케일로 나바스라는 선수가 코스타리카의 주전 수문장으로 나왔는데 이때 코스타리카가 정말 돌풍을 일으켰어요. 돌풍. 지금 보세요. 코스타리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지금도 없어요. 그 늘어난 상황에서도 없어요. 근데 진짜 대단했어요. 근데 늘어난 상황에서도 이탈리아는 없으니까. 그러게요. 네, 네. 또 이게 또 상대적인 거예요. 그죠? 잠깐만 2014년도가 이탈리아 있었네요. 네, 있었어요.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월드컵이네요. 최근. 그렇죠. 어떡해.
코스타리카가 이때 당시에 어떤 축구 스타일 같은 거 얘기하자면 좀 5백 그만큼 좀 수비에 중점을 둔 그런 축구였는데 그냥 수비했다가 빠르게 치고 나가서 역습으로 이제 득점을 넣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북중미 예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한 예선에서 10경기 동안 7실점밖에 안 내줬어요. 오. 네, 그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적은 실점을 기록한 데 있어서 크게 공헌한 선수가 나바스였어요. 이미 그 코스타리카 대표 소속으로는 적은 실점을 내주면서 뭔가 이름을 알리고 있었는데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더 이제 빵 뜬 거죠. 맞아. 이 5번의 경기에서 그 3번이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어요. 오. 네. 아, 진짜? 5번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3번을 근데 했어요. 골키퍼가 3번이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된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엄청난 거기도 한데 이건 좀 들어봐야 되는 게 혹시 팀이 너무 못했나요? 그래서 아니요. 계속 키퍼가 선방을 아. 했어야 하나요? 보통 경기에서 수비나 키퍼가 MOM을 받으면 근데 좋은 경기는 네,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거겠죠. 코스타리카의 전력이 원래부터 그 아. 상대적으로 봤을 땐 좋은 전력이냐라고 하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가 얻어맞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아무리 그 5백으로 내려서 막는다고 한데 근데 그런 결정적인 찬스들을 그 나바스가 열심히 막아준 거죠. 네, 나바스 얼굴 보면은 레알상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절대 안 어울려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레알상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네. 진짜. 절대 아니야? 나바스가 간다길래 놀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잘한 건 알겠어. 야, 근데 왜냐면 당시에 카시아스 대체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나바스가. 시장을 봤을 때도 그 정도의 뭐 코스타리카가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죠.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선수들의 그 면면을 봤을 때 비주얼이 너무나 좋기도 했었고 캐릭터성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바스라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얼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네. 네. 자칫 봤을 때 그냥 평범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레알 그 당시 레알의 비주얼과 비교해 봤을 때 레알 관상은 아닌데 하발스 데려왔는데 나바스 해봐요. 조금 이상했다니까요. 네. 괴리감이 있었어요,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나바스가 이제 코스타리카의 8강 돌풍에 정말 크게 기여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선방 쇼를 이게 편집해 놓은 영상이 있을 정도로 기가 막혔죠. 지금 돌려봐도 요 근래 몇 년 했을 때 나바스만큼의 임팩트 준 골키퍼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 정도예요. 그리고 원래 이때 당시에 나바스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에 이게 원래 이때 쿠르투아가 첼시 이제 그 2014 그쵸 이때 그때인가? 복귀를 해야 됐어요. 쿠르투아가. 네. 그래서 그 대체자로 나바스를 찍어놨는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빠르게 더 이제 선점해서 데려가게 된 거죠. 또 알레티코 뺏었나요? 네. 이제 이게 또 재밌어지죠. 이제 크로트는 좀 이따 얘기하게 될 네. 텐데. 근데 이제 레알이 영입하고 나서 카시아스와 주전 경쟁 구도가 되었는데 14-15 시즌에는 카시아스가 그래도 주전으로 뛰었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나바스가 주전으로 나섰는데 몇 시즌 동안. 근데 제가 아까 왜 나바스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얘기했냐면 이때 또 데야를 영입한다. 이거 나바스는 좀 뒷전이었던 느낌이 강했던 거예요. 그냥 가성비긴 했어, 느낌이. 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레알이 나바스? 약간 이정료도 200억 원이 안 돼요. 데려왔을 때. 당시 그 레반테라는 클럽에서 뛰고 있었는데 레반테 그 회장이 우리는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낼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낸 금액이 약간 200억 원도 안 돼요. 200억 원도. 130억 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반테가 또 강등됐거든요 이번에 다시. 아이고. 네,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바스라는 선수가 이 월드컵에서의 활약상만 봤을 때는 충분히 왜냐면 그때 카시아스가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성적을 생각해 보면은 내려오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이때 스페인이 이른 토너먼트였나? 아무튼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빠르게 탈락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스페인의 몰락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스페인이 너무나 직전 디펜딩 챔피언인데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네. 일찍 끝났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수문장이 카시아스 심지어 네덜란드한테 대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미지가 끝났다는 완전히 이미지였어요. 끝났다는 이미지가 정말 강했어요. 카시아스는. 카시아스가 너무 농락당해가지고 제 마지막 잔상도 그냥 농락당하다가 있잖아요. 그 로벤이 퉁퉁하면서 계속 카시아스는 너무 노력한 거예요. 막 그걸 잡기 위해서 막 기어가고 막 이런 모션이었는데 어떡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삼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굴욕적인 이제 상황이다. 커리어가 이제 마지막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도 그때 저도 카시아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좀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레알 마드리드의 수문장과 스페인의 주전 수문장,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 왕조를 써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과연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기대했는데 처참히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소속팀으로 돌아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승세 나바스냐, 하락의 이제 하락세 카시아스냐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카시아스가 좀 더 중용을 받았죠. 그렇죠. 이게 또 후속적인 것까지 약간 넣어보면 아까 데이아 얘기 나왔는데 1년 뒤에 바로 데이아를 데려오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나바스를 끼워 넣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바스가 그때 뭐 스타로 오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뭔가 레알 마드리드의 이미지 그 주전 수문장으로 넣기에는 뭔가 애매하다는 평가가 많아서 데이아 데려왔다고 하면 나바스는 아마 그때 나갔습니다. 바뀌었을 거예요, 역사가. 팩스. 팩스가 실수요? 팩스 실수. 마지막에 행정상의 오류 때문에 그 끝났어요. 시간이 조금 몇 초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적을 못했어요. 원래 그냥 간 거였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 실수죠. 그때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몇 초 차인데 누구의 실수인지는 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래서 당시 이미지가 카시아스가 참 약간 몰락의 느낌. 끝났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데이아를 영입하겠다고 카시아스를 포르투로 이제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카시아스 나갈 때도 그렇게 막 곱게 다 끝난 건 아니다. 약간 또 마음이 아팠죠. 눈물 흘리면서 다 이게 성명서 같은 거 자기 이제 발표하고. 맞아. 그 나바스도 안타까운 게 이제 잘해서 왔는데 또 갑자기 데이아를 영입하는 게 많은 맞아. 얘기 나오면서 나중에 또 어떤 얘기 나오냐면 데이아랑 수합딜 하려고 해요, 맨유가.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해. 엄청 많았어요 그런 걸로. 수업들은 자주 있는 일인가요? 너무해. 아니 잘 안 하죠. 솔직히 잘 안 하는. 이게 그래서 나바스의 입지가 도대체 왜 저런 대우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말 그 챔스 연패의 그 주역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아니다 했다가도 남겼을 때 역사를 써내리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선수가 또 있긴 합니다. 네. 원래 토니 크로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당시 독일이 이제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토니 크로스는 애매한 게 이미 월드컵 이전서부터 이적 사가가 있었습니다. 뮌헨과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이미 여러 팀들이 접근한 상황이었어요. 월드컵 이전에 맨유도 있었고 그중에 레알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맨유 이적설이 조금 강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레알 이적을 확정짓게 되죠. 그래서 토니 크로스는 월드컵 스타라고 하기에는 이전부터 이미 이적을 좀 진행해왔던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니 크로스도 바이에른에 남았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크나큰 역사를 썼을 텐데 그 과정에서 아마 구단하고도 약간의 마찰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가서는 아니 토니 크로스 유입이잖아요. 네. 바이언의 크로스를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역사를 새로 쓴 선수가 돼버려서 토니 크로스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월드컵으로 또 이제 다음 가야겠죠. 월드. 이제 2018년도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이때 당시에는 좀 레알의 상황도 상황이고 월드컵에서 또 이제 엄청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팀이 또 있어요. 벨기에 대표팀. 그렇죠. 네, 일단 벨기에 대표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에이스가 누구죠? 아자르. 네, 에당 아자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맞다. 쿠르투아. 네. 네. 정말 공수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쿠르투아 같은 경우에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벨기에 대표팀 이제 주전 수문장으로 나와서 아자르와 함께 대회 3위를 이끌었는데 이때 쿠르투아의 주가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저는 이 활약상 이 월드컵에서의 활약상이 좀 놀라웠습니다. 압도적이었죠. 네, 그래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죠. 결과적으로. 이때 골드글러브 받았구나.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항상 골든부츠, 야신상 뭐 이런 거 받은 선수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 글러브를 받은 선수들, 그 압박감을 견딘 선수들. 그 중에 하나가 쿠르투아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것부터 얘기하겠네요. 계속해서 골키퍼를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나바스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나바스. 그러니까 맞아. 계속해서 데이아부터 시작해서 뭐 알리송, 당시 알리송 여러 골키퍼들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계속 이제 눈여겨보던 상황이었어요. 나바스는 지금 카시아스 다음 키퍼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네가 하고 있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네. 마음이 계속. 아픈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알리송은 리버풀로 가고 그러면서 후보군이 좀 더 이렇게 좁아졌는데 마침 러시아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저 골든글러브 수상한 쿠르투아 저 선수 괜찮은데 근데 당시 데이아는 스페인 대표팀 소속으로 또 저조한 활약을 보여줬죠. 데야는 오히려 커리어가 좀 더 꺾였어요. 네. 네, 오히려. 그래 그 데야가 약점이 원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공중볼 캐칭에 관련된 걸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성장을 했음에도 뭔가 그 압도적인 포스는 없었어요. 데야가 그게 있어. 이때 데이아가 이 월드컵에서 이전 대회 카시아스처럼
조금 아쉬운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도 흘려서 이게 실점 내주고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여론 똑같았어요. 대야가 몰락한다 만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쿠르투아 쪽으로 진짜 시선이 돌린 거죠, 레알 마드리드가. 근데 쿠르투아도 이때 첼시 팬분들은 좀 기분이 안 좋았었을 많이 것 안 같아요. 좋았어요. 많이 안 쿠르투아는. 좋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쿠르투아 입장에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족이 내 아내가 마드리드, 내 고향 마드리드, 고향이 아니죠. 우리 다 마드리드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들을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훈련도 안 나오고 갑자기 이적한다고 하니까 첼시 팬들 입장에서 화가 나죠.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수를 데려온 거지만 첼시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골키퍼 좀 꼬였다 봐요. 진짜 꼬였어요. 쿠르투아가 원래는 아틀레티코 갔다가 이제 와서 첼시 쪽에 이제 장기적인 수문장이 될 쪽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한 방에 진짜 골키퍼 계속 꼬였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안정적인 키퍼 없잖아요. 쿠르투아가 남았다라고 하면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첼시는 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안 앞뒀는데 이제 마감이 쿠르투아를 보냈잖아요. 그럼 첼시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체자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려온 선수가 이제 케파를 데려오게 됐던 거고. 대신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쿠르투아를 데려오면서 이적료 450억 원에 코바치치 한 시즌 임대. 이걸로 이제 이적을 성사시키게 되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쿠르투아는 완전히 명실상부한 넘버원 주전 수문장으로 챔스 한 2개는 가져다 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저 항상 이번 시즌 끝나고 하는 말이 이번 시즌에 쿠르투아 아니었으면 4위로 끝났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짜 커요. 하지만 2018년 압박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게 스타 플레이어를 진짜 높은 비용으로 데려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약간 분기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이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자르를 언급했잖아요. 이 아자르는 사실 1년 뒤에 영입이 되는데 제가 왜 아자르를 언급했냐면 이 아자르가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레알이 계속해서 가고 싶어 했어요. 데려오고 노리고 있었고 아자르도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나는 다른 곳에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뭔가 변화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최종 목적지는 무조건 레알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링크가 나면서 왠지 레알로 이적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잔류를 하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리 감독이 그때 당시 사리 감독이었는데 사리가 아자르한테 그래도 와서 훈련 좀 받아봐 하면서 이런 전자에 설득을 한 겁니다. 달랬구나. 근데 아자르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서 훈련 받고 팀 동료들과 지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팬들과의 유대 그리고 이제 구단에 대한 존중 이런 거 저버리기 싫기도 하고 해보니까 사리 감독과도 뭔가 나쁘지 않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잔류를 택하게 된 거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참 이제 머리가 아팠던 게 아자르를 결국에 영입 못한 거잖아요.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지단이 뭐 챔스 3연패를 이끌었던 지단이 떠나고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대격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팀의 주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고 팀의 영광을 가져다준 감독이 나갔고 그래서 로페텍이라는 감독을 데려왔는데 이 감독에게는 이제 세대교체라는 어떤 막중한 임무를 주어준 거죠. 그러면서 호날두의 대치자 격으로 아자르를 일단 영입을 해 오려고 했던 건데 영입을 실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급한 대로 우리 유망주와 어디 임대가 있는 마리아노라는 선수를 데려와서 아시나요? 뭐예요? 마리아노. 완전히 좀 사실 실패했죠. 맞아. 마리아노라는 선수. 결과적으로 그때 해당 시즌에 쿠르투아를 데려오긴 했지만 성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21세기 좀 최악의 시즌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좀 근래 안 좋았던. 저 당시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게 인플레이션이 아까 눈에 보인다 할 정도로 2017년도 18년도 안팎에 거대한 이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네이마르 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쿠티뉴, 그러니까 선수를 이적시키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이제 1,500억이 그냥 훨씬 넘는, 그냥 2,000억 정도 박아야 슈퍼스타를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이게 시장에 이제 만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레즈 회장도 그 정도 급 뭐 아자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그 나머지한테는 비드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페레즈 회장이 완전히 유망주 라인으로 솔직히 바꿨어요. 브라질 쪽을 개척하자는 마인드로 거물급 유망주들을 슬슬 뽑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비오 때부터 브라질 라인 시작이구나. 계속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린 선수들을 좀 데려오는 그 기조로 바뀌긴 했죠.
그래서 2018년도 그 해당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물론 당시부터 뭐 유망주를 영입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네임밸류로 봤을 때는 많이 떨어지는 영입 사례들이 많습니다. 뭐 오드리오 솔라 뭐 다양하게 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성공 사례가 막 많은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그 이후에 또 개척하면서 한동안 조금의 암흑기 아닌 암흑기가 있었죠. 그걸 또 이제 안첼로티 감독님이 오셔서 해결을 해준 거고. 근데 그, 일단 네. 아자르부터가 조금 암흑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맞아, 그 맞아. 1년 뒤에 이제 1년 뒤에 오는데 또 이제 네. 사고가 났죠. 실종 사건이 있었죠. 비행기에서 실종되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천문학적으로. 근데 코로나에 대한 그거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쵸. 이거는 전 세계 아무도 몰랐죠. 사실. 바르셀로나가 아예 좀 추락하게 된 사건 중 하나가 그 앞뒤로 네이마르 사건 맞아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네. 그럼 그 선수들로 하여금 스타 플레이어로 이렇게 상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직격탄 맞으면서 바르셀로나도 그때 한번 추락 맞은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는 오히려 아꼈기 때문에 그 잘 힘으로 버텼죠.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페레즈 회장은 감인가? 타고났어요 그냥. 이게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레즈 저는 회장님 페레즈는 사주 좀 보고 네, 싶다.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뭐 음바페 얘기도 있는데요. 음바페도 있었죠. 네, 음바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부터 레알이 노렸던 선수이긴 해요. 2017년에도 이제 모나코에서 한참 잘하고 나서 파리랑 연결되고 있을 때 레알도 접근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모나코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바페한테 선택권을 줬는데 파리를 선택했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당시에 네이마르랑 같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다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때 네이마르가 있었군요. 네이마르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음바페가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우승에 정말 1등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나라. 주가를 높인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레알도 관심을 보였겠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그 구단을 어떻게 건드려요? 그때 이제 한 시즌 임대가 있다가 이제 영입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장부 얘기가 많았던 네, 맞아요. 게 장부 이미 때문에. 네이마르를 데려온 데 있어서 돈 많이 써가지고 그냥 거의 아마 한 시즌 그냥 임대라는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비용 지불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 꼼수이기도 해요. 어떻게 네. 보면 그거는. 그렇네. 그래서 이제 레알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 봤지만 뭐 영입을 못 하게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음바페가 다시 가게 됐으니까. 그렇죠. 뭐 히올리고까지 떴는데 그래서 팬들이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아니 이런 게 어딨냐. 몇 년 전에 진짜 그런 거 계속 네.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대단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잡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나. 정치의 개입이다. 뭐 이런 대통령이 소리 들어오는데 많았잖아요. 그건 쉽지 않죠. 이렇게 2018년도도 이렇게 2018년도부터는 약간의 흐름이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페레즈 회장이 이 시장 가치를 봤을 때 원래는 예전에도 비쌌지만 데려오고 그만큼 돈을 꺼내 들었지만 좀 세하다. 너무 높다. 3천억 데려온 다음에 5천억, 6천억 뽑을 수 있냐 하면은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유망주 브라질 쪽에 개편이 좀 많아졌다. 원가가 너무 올랐구나. 원가 너무 올랐어요. 네.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은 근데 겨울에 열렸습니다. 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여름 이적 시장하고는 완전 다른. 겨울에 데려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있기 전에 이제 여름에 데려온 선수들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였고, 근데 그때 월드컵이 끝났을 때 그래도 주목받은 선수가 있었죠. 레알이 나름대로 그래도 영입을 시도했던 첫 번째가 엔조 페르난데스, 엔조, 두 번째가 벨링엄. 벨링엄. 근데 사실 벨링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다음 시즌 여름에 데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엔조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팀들이 달라붙었었죠. 다 붙었어요 그때. 아르헨티나의 우승이 정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또 네. 4년 뒤에 또 엔조 나오잖아요. 괜히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점 찍어놨던 선수를 보고 지금도 관심이 있을까 한 번씩 이렇게 슬쩍슬쩍 추파 DM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많이. 남미 선수들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 미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첼시로 가게 됐죠. 금액이 좀 셌다고 했지만은 우선은 그걸 첼시가 지불했기 때문에 엔조도 그걸 과연 후회할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활약을 하고 우승도 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는 뭔가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본인의 커리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그렇죠. 뭐 리그 우승, 이런 거.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런 거를 또 원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벨링엄이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에이. 벨링엄이 저 월드컵이 겨울에 일어나서 그렇지 그냥 벨링엄은 레알이 그냥 데려왔다. 그냥 그 당시에 이미 점 찍었다고 봐야 되는 게 제가 조금 리버풀 팬이니까 우리 둘이 얘기를 해보면은 리버풀도 그때 벨링엄 데려오려 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관심은 네, 갖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오퍼는 못한 걸로 알아요. 왜냐면 벨링엄이 그냥 레알 듣자마자 끝. 레알. 그때 막 얘기 많았던 걸 기억해요. 벨링엄이 뭐 부모님이 리버풀 팬이네 와. 뭐 이러면서 아. 그때 약간 조금 심장이 살짝 좀 뜨거워졌었죠. 사실 저도 지금 아직도 마음 한켠에 벨링엄을 위한 공간은 있습니다. 폴더가 하나 있어요. 언젠간 만들어놨어요? 헤이 주드를 부르는 걸 보고 싶어요. 안필드에서 헤이 주드를 부르면 이거 얼마나 이거 근데 장난 아니긴 하겠다. 함성 그쵸. 스페인에서는 또 느끼는 거랑 다를 거라서 언젠간 왔으면 좋겠네요. 언젠간. 언젠간. 네. 지금 당장은 레알의 주축 자원이기 때문에 빼온다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안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못 배우죠 그 사실. 못 나오는 배우죠. 거죠 본인이. 절대 지금 못 봐요. 무리뉴가 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벨링엄 중심으로 가겠다. 제일 좋아할 스타일. 그냥 아 그래요? 제일 좋아해. 그 피지컬 갖추고. 제가 외질 아까 2006년 외질 이야기 할 때 2010년. 2010년 이제 외질 이야기 할 때 공미 외질 무리뉴가 좋아했어? 벨링엄도 이번에 그러면 잘 쓰겠는데? 미치죠.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벨링엄은 나중에 이제 비하인드 얘기했을 때는 사실 나는 그때 말고 이미 2021, 22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레알을 응원했다. 그러니까 리버풀 대 레알이거든요. 이런 리버풀 짜증나는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정냄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때 조금 덜긴 했어요. 짜증나는 소리를 네. 했죠. 머리가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리버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 쪽에 가까운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레알 선수가 됐고 레알 갔으니까 레알을 좋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죠. 나도 사랑했는데 얘가 날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사랑했어? 나는 사랑했는데. 누군가는 혼자 짝사랑하고 혼자 아파한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 기대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만큼 기대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2022년도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고요. 네. 하지만 그다음 여름에 곧바로 그런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드를 가게 되면서 언제나 페레즈 회장과 레알 마드리드는 월드컵 이 중압감을 버틴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데려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이 월드컵을 또 보게 되면은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이 나올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의 월드컵하고는 달라요. 왜냐? 페레즈 회장이 돈을 쓰겠다고 말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한 두세 명 더 남았다고 자리를 만들어 줬으니 자 두세 명 자리 남았는데 누가 올래? 이거 뿌린 거거든요. 네. 누가 허락해서 레알 이 자리 올래? 이 등번호 가질래? 그러니까 저는 무리뉴 감독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무리뉴 지금 매 경기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루키처럼. 다 계속 보고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기대돼요. 과연 어떤 스타들이 또 레알의 영입이 될지. 그렇죠. 계속 추파를 던지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전화 너무 많이 하면은 짜증 나거든요. 또 레알 전화네. 귀찮아. 이럴 수 있잖아요. 콧대 지금 높아요. 진짜 선수. 멋있다. 네. 진짜 짱 높네. 또 이거 페레즈 회장 귀찮게. 아이씨. 페레즈가 또 무리뉴 시켜서 전화했는데 에이, 나한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저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엄청 뜨거운 여름 이적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주축으로 움직이면은 판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물급들이 팡팡팡팡 대거 움직여요. 그래서 저도 빨리 저는 그냥 이런 흥미를 위해서 페레즈 회장이 어떤 선수를 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터트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시작으로 연쇄 작용이 시작되고 최근에는 좀 스타 플레이어들이 멈췄잖아요. 다 안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네. 지킬 수 있는 힘도 다들 생겼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냥 페레즈가 딱 당겨버렸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 리미트를 완전 히 풀어버리고. 야 이미 돈 시장이 많이 풀렸어. 에라 뭐래 더 풀어. 이제 5천억 시대 열자. 진짜 이거 보고 싶어. 아니, 이정에 5천억. 완전 그냥 깽판 치는 수준 아니야? 너네 5천억 쓸 수 있어? 우린 10개. 해서 이거 한 명 열잖아요.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아의 방 그냥 어. 배에 어떻게든 여기 올라타야 돼. 여기 올라타야 돼. 어떡해.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번 월드컵 스타는 누가 될 것인가? 될 것인가? 누가 무리뉴의 콜을 받을 것인가? 그쵸. 그리고 페레즈까지. 난 너를 필요로 한다. 와. 내 계획에 네가 있다. 네. 그쵸.
그래서 지금 자리가 빈 곳이 몇몇 있을 거 아니에요. 등번호도 몇몇 비는 곳이 이제 슬슬 생길 거거든요. 우리 우잉이랑 네. 뭐올 수 있으면 수비나 미드도 일단 이력서는 다 봤습니다. 그쵸. 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라서 우리가 다음 컨텐츠는 한번 또 이제 토너먼트나 이런 거 진행되는 거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페레즈 회장이 어떤 선수들을 눈여겨 볼 만한가 월드컵 스타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이번 컨텐츠 됐겠죠? 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또 이제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은 연결돼 가지고 이해하기가 되게 대단히 좋아요. 네, 저도 나무 읽기 좋아해서. 네. 멤버님도 이렇게 하면서 네. 배우면 되니까.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듣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이것도 다음 컨텐츠로 한번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ちょっと